8장 하버드 최고의 교수가 되기까지. 브루클린 대학에 입학하던 첫날 완전히 다시 태어난 사람 같았다. 어떤 하버드 교수의 비밀. 1972년 12월 어느 수요일 오후 맨하탄의 중심가에 위치한 건물 20층에서 솔 휴록은 러시아 오케스트라의 미국 최초 공연을 앞두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대인 방위 연맹 JDL 무장 단체는 러시아와의 어떠한 문화 교류도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휴록을 향해 공연을 금지할 것을 분명하게 경고했다. 그러자 금지하라는 공연에 더 많은 관중들이 몰려들었고 휴록은 빌딩을 가득 채울 만큼 돈을 쓸어담기 시작했다. 사업가 휴록은 공연을 멈추지 않았다. 휴록은 갈수록 대범해져서 미국 땅에서 돈 주고도 볼 수 없었던 러시아 예술가들을 데려오기 시작했다. 미국 한복판에서 과연 유대인 테러가 일어날 수 있을까? 휴록의 판단대로 매번 특별한 피해는 없었다. 오히려 긴장 관계는 더 많은 돈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날은 아니었다. 휴록의 빌딩에 잘 차려입은 20대 청년 2명이 휴록의 연주에 관심을 보이며 들어왔다. 그들의 서류 가방은 무언가 수상했지만 청년들의 수려한 인상에 직원들은 그것이 자기들을 죽일 폭탄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몇 초가 지나서 그들의 가방에 무언가가 들어 있음을 눈치채기도 전에 두 가방에서 갑자기 슉 하는 소리가 새어 나오기 시작했다. 폭탄은 강력한 소위탄이었다. 보라색 불꽃과 함께 눈앞의 모든 타자기들이 순식간에 녹았고 더 강한 열기가 20층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휴록을 죽일 속셈이었다. 그러나 휴록은 다행히 소방관에게 구출되어 목숨을 건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애꿎은 27세의 아이리스 콘즈라는 여직원이 사망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이 여직원은 유대인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범죄에 대한 비난이 강력하게 쏟아졌다. 그녀의 죽음은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가장 조심해야 할 폭탄 테러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한번 자존심을 구긴 미국 경찰들은 그제서야 모든 수사망을 총동원해서 JDL 일당들을 검거하고 콘즈 살해 혐의로 재판대에 올렸다. 공소가 제기되던 날 범죄자들 중에 한 명이 한 변호인을 지목했다. 그가 지목한 변호인은 그랜드 테튼 국립공원에서 한가하게 야영을 하고 있었다.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공원 관리인이 그를 찾아내 엘리펀트라는 남자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생사가 걸린 일이라고 하더군요. 라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산세에 둘러싸여 있던 그는 갑자기 엘리펀트라는 이름을 듣자 자신의 어린 시절이 문득 떠올랐다. 엘리펀트는 보로파크에서 바로 2집 건너 살던 자신의 이웃이었다. 그가 뉴욕에 있던 엘리펀트에게 연락을 취하자 엘리펀트는 대뜸 50번가에 살던 쉘던 세이게를 기억하는지 물었다. 물론이지. 그 친구는 어떻게 지내니? 변호인은 옛 추억을 회상하며 대꾸했다. 세이겔이 지금 1급 살인죄로 기소되었어. 검찰에서 솔 휴록 사무실에 터진 폭탄을 만든 사람이 세이겔이라고 지목한 상태야. 세이겔은 큰 곤경에 처했고 잔뜩 겁에 질려 있어.
이대로라면 세이겔은 사형 집행을 받게 될 걸세. 변호사가 바로 필요해. 자네가 변호해 줄 거지? 앨런 더쇼비츠는 전화기에서 방금 자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자신과 학창시절을 보냈던 친구가 지금 1급 살인죄라고? 방금 1급 살인자로 지목된 그 남자가 지목한 변호사 더쇼비츠는 그의 모든 시절을 쏙 빼닮은 중마고우였기 때문이다. 하버드 대학 역사상 최연소 전임 교수라는 기록을 세운 더쇼비츠는 1급 살인자 친구의 요청을 당연히 거절했다. 올해 하버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스케줄 때문에 케임브리지에서 뉴욕까지 자주 오갈 수 없어 상황상 자신이 변호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대신 더쇼비츠는 그의 오래된 친구로서 자신을 대신할 뉴욕의 쓸만한 변호사를 찾아주겠으며 헌법이 기본권 문제에 대해서는 세이겔의 자문 변호사로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이 정도면 된 것 아닌가? 하지만 세이겔은 그 제안을 거절했다. 세이겔은 더쇼비츠만 지목했다. 다른 변호사는 믿지 못한다고 했다. 보로파크의 학교를 다닐 때 공유된 서로 간의 그 모든 것들이 세이겔과 더쇼비츠가 따지고 보면 같은 놈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1급 살인자와 하버드 대학 교수가 같은 놈들이라고? 하버드에서 가장 빛나는 인물로 조명받던 그때 갑자기 발목을 잡고 늘어진 옛 친구로 인해 모든 과거가 밝혀지려 하고 있었다. 세이겔의 등장으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협박과 물리적인 폭력에 노출된 이 하버드 대학 교수는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검증해보려 하는 첫 번째 단계의 서문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변화는 칭찬에서 시작되었다. 세이겔과 더쇼비츠는 보로파크의 유대인들이 세운 학교를 함께 다녔는데 그곳엔 그들의 아버지 세대부터 가르쳐온 선생님도 몇 분 있었다. 학교에서 그들은 훗날 스스로 인정하는 대로 공통점이 많았다. 둘 다 성적이 나쁘고 교실 뒷자리에서 수업시간 내내 졸았다. 더쇼비츠는 수학과 맞춤법에서 C와 D를 맞았고 품행과 근면도에서는 F나 심지어 F-를 맞았던 괴로운 기억도 있다. 더쇼비츠의 부모님은 정기적으로 교장실에 불려갔고 그 횟수가 너무 많아서 한 번은 더쇼비츠의 어머니가 학교에서 일을 하는지 같은 반 친구가 묻기도 했다. 그리고 더쇼비츠는 테러리스트의 기질이 있었다. 더쇼비츠는 심한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그를 담당하는 교사와 학교에서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 번은 고등학교 수업 중에 건방지다고 쫓겨나자 더쇼비츠는 자신의 가죽 재킷과 모자 그리고 바지까지 입혀 사람 모양 비슷하게 만든 것을 들고 학교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에서 더쇼비츠가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빼닮은 모형을 떨어뜨리려 하자 그의 친구는 아래층 교실로 내려가서 더쇼비츠가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한다고 소리를 질러댔다. 교사가 창가로 달려오자 더쇼비츠는 자신을 닮은 모형을 옥상에서 떨어뜨렸다. 열등생이라고 꾸짖던 학생이 자살하는 순간이었다. 더쇼비츠가 뛰어내렸어요. 결국 투신했군요. 라고 비명이 들리는 가운데 모형은 죄책감과 겁에 질린 교사의 눈앞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새하얗게 질린 교사의 눈앞에는 산산조각이 난 인형과 재미난 표정으로 웃는 더쇼비치가 있었다. 죽음을 장난으로 부를 만큼 고등학생 더쇼비치의 기질은 어두운 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절친한 친구였던 세이겔도 테러를 할 만한 기질이 추적되었다. 한 번은 세이겔이 학교 전체 음향 시스템에 개인 마이크를 연결해서 학교 전체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 상담 교사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격분하게 했다. 세이겔은 모두가 싫어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럴 만한 것이 그의 어머니가 한참 감수성이 예민할 17살에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겨우 1년 반 이후에 새로운 여자와 재혼을 했는데 새어머니는 세이겔이 미성숙하고 책임의식도 없으며 스스로 자립하지도 못할 놈이라고 늘 비난했다. 세이겔은 고개를 숙였고 친구가 별로 없이 항상 혼자서 음산하게 다녔다. 세이겔은 주변 사람들을 뭔지 모르게 불편하게 만들었다. 세이겔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도심에 있는 사립대학에 들어갔지만 산전수전을 겪으며 뉴욕 시립전문대학과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시립대학으로 계속 대학을 옮겨 다녀야 했다. 그것은 더쇼비츠도 마찬가지였다. 더쇼비츠는 형편없는 성적으로 유대교 교구의 한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했다. 80세가 넘은 더쇼비츠는 아직도 그때의 통지표를 가지고 있는데 수학 60점으로 F학점, 물리도 60점으로 F학점, 역사는 65점, 히브리어도 65점, 그리고 유일하게 영어만 간신히 80점을 기록했다. 교사들은 공식적으로 더쇼비츠가 대학에 발을 들이는 것을 반대했다. 교사는 더쇼비츠를 불러서 너는 과거에도 열등생이었고 현재도 열등생이며 앞으로도 늘 열등생일 것 이라고 타일렀다. 상담실에는 학생 더쇼비츠가 대학 진학 대신에 기술자가 되어보는 것을 권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자, 여기까지가 하버드 최연소 전임 교수를 맡은 한 남자의 성적표다. 이 학생을 어떻게 바꿀까? 방법은 쉽다. 그를 차단된 공간으로 불러보자. 그리고 새로운 신호를 만나게 해보자. 단 몇 달 만에 나는 C와 D등급의 고등학생에서 A+를 받는 예일대 학생이 되어 있었다. 나는 아주 짧지만 강한 신호를 만났다. 미국의 메이플 레이크 캠프에서 더쇼비츠는 처음으로 신호를 새롭게 받게 된다. 캠프는 그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캠프와 빼닮았고 캠프라는 것만 빼면 똑같은 고등학교 공간이었다. 더쇼비츠는 항상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어왔는데 그의 전기, 증언대의 서다에는 자신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다.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셨지만 한 번도 내가 똑똑하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다. 고등학교 성적표에 기록된 내 점수가 나는 공부와는 상관없는 길을 걸을 것이라 말해줬기 때문이다. 중학생 때 한 선생님이 나를 똑똑하다고 이야기해준 적은 있지만 그분은 나의 아버지도 가르쳤기 때문에 전혀 신뢰할 수가 없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나는 내 학업적 가능성을 누군가 권위 있는 사람이 인정해 주길 바랬다. 더쇼비츠의 오랜 바람은 이루어졌다. 캠프에는 새로운 학생들도 있었는데 더쇼비츠가 대학도 못 들어갈 성적표를 가진 학생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 공간에서 더쇼비츠는 처음으로 유대인 팀의 우두머리 가운데 한 명이 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상당히 복잡한 난이도의 리더십과 창의성을 요하는 작업들을 캠프에서 마무리한 이후 20년 끝에 더쇼비치의 어깨에 누군가 조용히 팔을 감싸 안았다. 너는 정말 지적인 학생이구나. 더쇼비츠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냥 잘 외웠을 뿐이에요. 내가 방금 보여준 것은 암기 이상의 지적 활동이었어. 지금 누가 더쇼비치의 어깨에 손을 얹었는가? 그는 하버드 대학 출신의 위대한 유대인 학자인 어빙 그린버그다. 다음 놀라운 기록을 읽어보라. 나이 수치스러운 고등학교 점수에도 불구하고 그린버그는 내게 대학 입학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아버지는 내가 대학 대신에 공장으로 들어가길 원했지만 누군가가 내 어깨에 의미 있는 손을 얹었다. 더쇼비츠는 더는 자신이 가진 내면의 힘에 대한 신호에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 하버드 학자가 자신의 지적 능력을 인정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그러나 그 와중에 더쇼비츠의 교실 뒷자리는 결국 교장이 치웠다. 교장은 더쇼비츠가 대학을 지원하는 것을 정식으로 거부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나는 온 힘을 다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작은 고등학교에서 50명 중에 꼴등을 달리던 내 성적표가 2천여 명이 속한 대학에서 1등을 달렸고 미국의 170명만 선택받을 수 있는 예일대학 로스쿨에서도 1등이 되었다. 반면 세이겔에는 이러한 특별한 긍정적인 신호의 기회가 없었다. 세이겔은 모두의 기대대로 빈민가를 전전하며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주변의 시선대로 갈수록 고개를 더 깊게 숙였고 그냥 곁에만 있어도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세이겔은 1969년 테러리스트 조직인 JDL에 가입한 후 테러 단체의 지휘본부이면서 사교클럽 역할도 했던 보로파크의 본부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다. 전자제품을 잘 만져서 탄약 관리하는 곳에 소속되었고 세이겔이 능숙하게 모든 종류의 폭탄을 만들어낼 줄 알자 그는 테러리스트들 사이에서 러브콜을 받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테러리스트의 신호가 흘러 들어갔다.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영웅 비슷한 존재가 되었다. 세이겔을 선망하는 추종자들 중에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금발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아름다운 아가씨도 있었다. 세이겔은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토바 캐슬러라는 이 아가씨는 집안 전체가 JDL의 용감한 투사들이었고 곧 세이겔은 캐슬러와 사랑에 빠졌다. 당연하겠지만 세이겔은 그 뒤로 완전한 테러리스트가 되었다. 같은 환경 속에 있었던 두 명의 아이가 각기 다른 신호를 만났다. 하나는 JDL에서 자신을 파괴하는 신호였고 하나는 전혀 새로운 신호였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똑똑하다 말해주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성공할 수 있다는 신호였다. 교장까지 이 학생은 끝났다고 포기했던 성공 곡선에서 예일대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거대한 기회들이 더쇼비츠를 향해 반기기 시작했다. 평범한 고등학교에서 겨우 졸업장을 건졌던 한 학생이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세계 최고 하버드 로스쿨의 교수가 되었다. 아, 그리고 우리가 만나본 더쇼비츠는 세계 최연소 하버드 대학 교수다. 이렇게 인생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터닝 포인트는 1955년 참가했던 캠프에서 내가 만났던 최초의 신호였다. 더쇼비츠는 한 번 더 강조했다. 그것은 내가 똑똑하다고 누군가가 진지하게 말해줬다는 것이다. 그 신호는 낙제점의 학생을 하버드까지 올라가게 만든다. 로슨솔의 손가락은 정말 존재하는 것이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 법정에서는 희대의 풍경이 펼쳐졌다. 세계 최고의 변호사가 세계 최악의 1급 살인죄 혐의를 받던 사람을 변호하고 있었다. 검찰과의 치열한 싸움 끝에 더쇼비츠가 얻어낸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의 사건 정황상 도청 테이프가 파기되었기 때문에 문제의 테이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추후 재판을 위한 반환 명령은 헛된 시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세계에게 내려진 죄와 관련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효임을 선언한다. 더쇼비츠는 세겔의 누명을 벗겨 주었다. 작은 도시 보로파크에서는 예전에는 어지간한 말썽꾸러기였는데 지금은 말썽꾸러기들을 위한 변호사로 일하고 있잖아. 라는 더쇼비츠에 대한 이웃들의 평판이 돌아다녔다. 차단된 공간에서 다른 신호를 만나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자신을 정해온 신호의 변화였다. 그 작은 신호가 바뀌자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었고 그 뒤로 그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더쇼비츠가 만난 깊은 이해의 힘. 더쇼비츠가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서던 날 그는 강의실을 한번 바라보았다. 정돈된 셔츠와 타이가 어울리는 남학생들과 법학에 관심이 있는 몇 안 되는 여학생들이 있었다. 강의실은 더쇼비츠가 조용할 때 모두 다 같이 숨죽였고 더쇼비츠가 입을 열자 수백 개의 서걱거리는 펜소리가 들렸다. 학생들은 더쇼비츠의 아주 사소한 농담까지 속기사처럼 받아 적었다. 하버드대 학생들은 이런 치밀한 노력으로 전 과목 만점을 받아왔다. 더쇼비츠는 하버드대 학생들이 꺼내놓은 두꺼운 법률 사례집들이 현실에서는 전혀 쓸데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학생들은 사례집을 아주 잘 외워서 각자의 판례를 읊을 수는 있겠지만 대학 밖을 나서면 사례집 없이 바로 실전에서 치열하게 쏟아지는 재판의 다양한 상황에 그대로 얼어버린다. 더쇼비츠는 하버드대 학생들에게 그만 필기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장에서도 재판관의 말을 필기하고 있을 것인가? 더쇼비츠는 대신 재판 현장에 있는 것처럼 한 형사 사건에 대해 깊이 있게 듣고 기억하고 법조인처럼 생각하는 법을 하버드 로스쿨 학생들에게 심고자 했다. 그러자 학생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더쇼비츠는 학생들에게 고의적으로 소송 사건을 설명할 때 실수를 하면서 배심원 설시문이 무엇이었는지를 학생들에게 물어봤다. 그러자 한 학생이 감히 해도 되는 답변인지를 걱정하며 손을 들었다. 교수님, 배심원 설시문은 없었는데요? 소송은 그 전에 해결됐고요.
더쇼비츠는 실수한 표정을 지었다. 맞네. 학생 말이 맞구나. 교수가 권위의 신호를 지우자 학생들은 한 주제를 가지고 교수와 지적 담론을 쌓는데 거부감이 없어졌다. 그러나 하버드대 학생들은 철저하게 권위에 의존하는 버릇이 있었다. 자신이 하버드 배지를 달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더쇼비츠는 기록하고 있다. 하루는 학생이 하버드 대학 교수인 노직이 말하길 이라고 또 권위를 빌려오자 더쇼비츠는 바로 그 강의실에 노직 교수를 데려왔다. 노직은 그 학생을 아래 위로 훑으면서 너는 내 철학에 대해 하나도 모르면서 나를 써먹는구나 라고 망신을 주었다. 그 뒤로 그 학생은 더는 권위를 찾지 않게 되었다. 이제 권위를 지우고 가장 깊은 이해의 공간으로 데려와 보자. 더쇼비츠는 세이겔이 왜 폭탄을 만들었는가? 와 같은 질문에 대해 하버드대 학생들에게 깊은 이해를 해보도록 유도했다. 그러고 보면 세이겔은 왜 폭탄을 만들었을까? 왜 같은 교실에서 더쇼비츠는 하버드대 최연소 교수가 되고 세이겔은 테러리스트가 되었을까? 그것은 하버드의 고매한 사례집에 나와 있지 않다. 더쇼비츠의 초월적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더쇼비츠는 왜 법률가의 길을 걸었고 그를 이토록 강하게 움직이게 한 에너지는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에 더쇼비츠는 스스로 대답하고 있다. 우리가 확인했듯이 둘은 서로 다른 신호를 받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 추가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보로파크의 경제 상황과 그 속에서 컸던 더쇼비츠와 세이겔을 구성한 사회학 그리고 심리학과 그들을 구성했던 인문학까지 수많은 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야 세이겔에 대한 퍼즐이 완성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단순히 이전 판례와 법 조항만 참고해서 판결 내리는 재판관과 이렇게 한 사건 지점에 대해 깊이 있는 해석을 이끌어내며 재판에 임하는 재판관 중에 누가 더 위대한지 고르라면 누구를 고를 것인가? 하버드가 기존에 평가해 왔던 것은 이전 판례와 법조항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다. 하지만 그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판례에 대응하는 것보다 하버드 제로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의 주제를 깊게 이해해 보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여정이 되지 않을까? 더쇼비츠가 이 교훈을 하버드에 심기 시작하자 하버드 법률 신문에서 더쇼비츠를 다루기 시작했다. 그의 형사사건 수업은 전혀 과거의 법률 수업처럼 보이지가 않는다. 추상적인 항소 결정문 대신 더쇼비츠는 변호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인류학자인 마거릿 미드가 연구한 문화 인류학 자료들을 읽게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에 대응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는 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의학 연구나 도덕에 대한 교황의 강연을 듣게 한다. 범죄 분류를 하는 대신에 학생들은 미국 남성들의 성생활에 대한 킨제이 보고서를 읽기 시작한다. 하버드대 학생들은 더쇼비츠의 이러한 깊은 이해를 불편해했다. 하버드 대학 신문을 통해 졸업생은 더쇼비츠를 꾸짖었다. 더쇼비츠 교수는 로스쿨에서 현실성을 잃어버린 가장 전형적인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버드 출신의 법률 전문가들은 그 졸업생의 얕은 이해를 반대로 꾸짖었다. 최연소 교수인 더쇼비츠가 하버드에 가져온 깊은 이해의 힘은 놀랍다. 우리는 더쇼비츠와 같은 깊은 이해 과정들을 통해 법률 세계에서 가장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뉴욕 타임즈는 더쇼비츠를 하버드를 통해 불기 시작하는 가장 신선한 바람으로 평가하기 시작한다. 뉴욕 타임즈는 전통적으로 판례집을 읽고 빨리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싶다는 학생들의 불만들을 훑어주었지만 그럼에도 더쇼비츠에게 후광을 비추기 시작했다. 더쇼비츠는 지독한 필기와 지독한 암기로 성적만 잘 받던 하버드대 학생들을 법조인처럼 생각할 줄 아는 가장 밝은 블랙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존재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형사재판은 보로파크처럼 가난하고 학벌이 좋지 않은 사람, 그리고 소수자에 속할수록 불리하게 흘러간다. 그럼에도 지금 투박하게 남아 정의가 형식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현 제도의 당사자주의 재판 과정 덕분이다. 그리고 정치 사회학자인 존 R. 바일은 기록하고 있다. 더쇼비츠는 일반적인 변호사들이 건드리고 싶어하지 않는 대중의 미움을 받는 범죄자들을 마지막으로 달려가서 변호를 했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사법제도가 허용하는 변호의 기회를 마지막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오랜 신념 때문이었다. 고등학교에서 최소한의 학습권마저 잃고 무시당했던 한 학생이 법률 세계에서 가장 의미 있는 빛을 만들고 있었다.